예, 91쪽에 소유권인데 211조를 보시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내용으로 세 가지죠. 사용, 수익할 수도 있고요. 처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그러니까 모든 가치를 지배하는 가장 완전한 물권이 소유권입니다. 자,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나오는데 괄호 1번 보시면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지표면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하에 모두 미친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이게 토지예요. 그러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이 건물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바꿔서 말하면 건물은 토지와 하나예요? 별개예요? 별개죠. 그러면 이 건물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건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하고 연결이 되는 거냐면 토지에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 근데 돈을 안 갚아서 토지 저당권이 실행되면 토지 경락인에게 건물은 막 부록으로 주고 그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왜냐하면 토지와 건물은 하나의 별개. 별개니까 토지의 효력은 건물에 미칠 수 없어요. 그럼 여기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나무가. 자, 그러면 이런 수목은요. 수목은 토지와 별개일까요? 토지의 일부로 다룰까요? 얘는 일부로 다뤄요. 그래서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면 경락인은 모두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나무까지도 취득할 수 있는 거고. 자, 여기에 성숙한 농작물이 있어요. 뭐 벼라든지 뭐 쪽파라든지 이런 성숙한 농작물이 있다면 이 성숙한 농작물은 토지의 일부일까요? 별개로 다룰까요? 별개. 그렇죠? 이건 토지 일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이 성숙한 농작물은 권한이 있든 없든 토지 소유자 것이 아니라 누구 거냐면 경작자, 생산주의를 취해서 경작자 소유가 되니까 토지와는 별개입니다. 그럼 토지 위에 돌덩이가 하나 있는데 이 자연석이에요. 원래 있는 돌. 그럼 이 자연석은 토지와 별개일까요? 토지 일부일까요? 토지 일부죠. 별거 아닌데 답 사이로 계속 피해가고 원래 그 공부하시고 이제 시험장에 가잖아요. 그럼 시험장 가면 공부를 꾸준히 하셨으면 5개 지문 다 모르는 건 거의 없어요. 거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예. 그럼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몇 프로 나와야 돼? 50% 나와야 되는데 절대 50%가 안 나와요. 예. 예. 지금 그걸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여기에 자연석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조각한 석불이 있어요. 석불. 그럼 인공적으로 조각한 석불은 토지의 일부일까요? 별개일까요? 얘는 별개인 토지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자, 그럼 이 토지 밑에 천연 지하동굴이 있어요. 지하동굴. 그럼 천연 지하동굴은 토지와 별개일까요? 토지의 일부분일까요? 요건 일부분으로 달아요. 자, 그리고 요 땅 밑에요.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이 있어요. 광물. 자, 광물은 토지 소유권의 일부일까요? 별개일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돌덩이가 들어가 있다. 일반적인 토사나 암석은 토지의 일부지만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이라는 것은 토지의 일부가 아니라 별개로 달아요. 자, 그럼 요 밑에 물이 흘러요. 물이. 이게 지하수 또는 온천수. 자, 지하수나 온천수는 토지와 별개로 다룰까요? 토지의 일부로 다룰까요? 마지막에 이제 회심에 한번 팍 찍어보세요. 별개일까요? 일부일까요? 일부예요. 일부. 그러면 요게 일부라고 한다면 이 온천에 대한 권리나 지하수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면 온천권이라는 별도의 물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판례는 대한민국의 관습상 물권으로서 온천권이라는 물권은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온천에 대한 권리는 별도 물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하니까? 토지 소유권 범위에 속하니까. 토지 소유권의 범위. 교재에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소유권의 취득인데 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취득쇼. 취득쇼는 뭐 매년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출제가 당연히 됐고 올해는 좀 쉽게 출제가 됐어요. 오른쪽에 보면 245조가 나옵니다. 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까 요건 다 보셨죠? 등기함으로써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의 취득쇼는 2번에 점유취득쇼가 있고
95쪽에 보면 3번에 뭐가 있냐면 등기부 취득쇼가 있는데 등기부 취득쇼는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점유 취득쇼에서 거의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 요건을 보세요. 요건. 기억에 93쪽 기억에 평온 공연한 자주 점유해야 한다. 그래서 A번에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되고요. B번에 보면 자주 점유라야 한다. 자주 점유 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하나 권한에 의해 자주인지 타주인지 판명되지 않으면 뭐로 추정한다고요? 자주. 그래서 아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지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했냐면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니은에 보면 20년간 점유가 계속돼야 됩니다. 중단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전부 다 계속하는 걸 일일이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뭐만 밝혀주면 된다고 했어요. 전하고 후하고 양시점만 입증하면 계속은 추정되고요. 그래서 요건을 갖추면 이제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자, 이때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적이에요, 물권적이에요? 채권적이죠.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둘째 줄 마지막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성질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유취득쇼가 시험에 나오면 대부분은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자,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고요. A라는 사람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A가 점유취득쇼 요건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반드시 뭘 해야 돼? 반드시 점유를 해야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점유취득쇼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당권은 뭘 안 하는 권리예요. 점유를 하지 않는 권리죠. 이번 시험에 쉽게 나왔어요. 다음 중 점유취득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권리는 정답 저당권.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A가 2000년까지 점유를 하게 되면 A는 뭐가 생기냐면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근데 채권적이에요. 그럼 이게 채권적이라면 아무한테나 주장할 수 없고요. 자기 상대방에게만 주장해야 돼요. 그게 채권이니까. 그러면 취득쇼를 완성한 사람의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구냐라고 하면, 자, 중요한데요. 완성 당시, 취득쇼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바로 상대방이에요. 그럼 얘가 2000년에 완성하면 2000년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에게 등기를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갑이 쭉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누구한테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갑. 근데 만일에 갑이 을에게 95년에 등기를 넘겼어요. 자, A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을이 되겠죠. 자, 을이 병한테 98년에 등기를 넘겼어요. A의 상대방은 병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A가 등기 못 받아와요? 그래도 받아와요. 받아와요. 완성 전에는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얘는 자기가 완성했을 때 소유자에게 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을에게 등기가 2001년에 넘어갑니다. 갑이 을한테 팔았어요. 2001년에. 자, A의 상대방은 누구입니까? 완성 당시 소유자니까 갑이 소유자예요. 그러면 A가 갑에게 받아왔어야 되는데 안 받아오는 동안에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럼 A는 을에게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등기 청구권은 뭐예요? 채권이니까 자기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 아무한테나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A는 등기 받아와요. 근데 완성 후에 바뀌어버리면 자기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례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시효 완성자가 누구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으면 그 사람이 언제 등기한 사람인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걔가 완성 전에 등기한 사람이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요. 완성 후에 넘어가면 얘한테는 받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중 매매랑 똑같아요. 이중 양도랑. 자, 우리가 첫 시간에 이중 매매 봤는데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럼 을이 등기 청구권이 있죠? 물권이요, 채권이요? 채권이죠, 채권적.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근데 갑이 병에게 이중으로 매매하고 등기를 병에게 넘깁니다. 자, 누가 소유자가 된다고 했어요?
병. 선일 때만 취득해요? 선악불문이요? 선악불문. 그럼 이때 을이 병한테 등기를 달라고 할 수가 없죠. 얘 상대방은 누구예요? 갑이지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악불문하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병이 뭘 하게 되면 갑의 배신행위에 뭐 한다고 했어요? 적극 가담을 하게 되면 이건 반사회적 무효가 돼요. 그럼 이 적극 가담했다는 말이 나오면 을은 등기를 받아올 수 있는데 직접 말소요? 갑을 대위해야 돼요. 왜 대위한다고 했어요? 채권이니까.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A가 취득쇼를 완성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팔았다. 을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을이 갑에게 뭐만 안 하면? 적극가담. 만약에 을이 갑에게 야, 너 그거를 A한테 그냥 주려고 그러지 마.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고 적극 꼬드겼다. 자, 적극 가담했다면 이제 반사회적 무효가 돼요. 그럼 적극 가담했다면 이 등기는 이제 무효가 되겠죠. 그럼 A는 을의 등기에 말소를 구할 수 있는데 직접 말소일까요? 갑을 대위해야 될까요? 대위해야 돼. 왜 대위해야 돼요? 채권이니까. 얘 상대방은 을이 아니라 누구라 그랬어요?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중양도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적극 가담했다는 말이 없으면 을이 소유자로서 선악불문하고 취득해요.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A가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서 A가 자기 상대방인 갑에게 가지고 있던 등기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로 소유권이 갑에게로 돌아오면 갑에게는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되는 거였죠. 이해되셨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완성 전에 넘어갔냐 후에 넘어갔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우리 판례는 2001년 당시에 A는 을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우리 판례는 완성 후에 등기 명인이 바뀌면 이때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간 계산의 시작점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인정해주면 2001년부터 또 몇 년만 더 기다리면 돼요? 20년만 기다리면 돼요. 네, 금방 가요. 원래 그러잖아요. 우리 수험생의 일기라고 해서 하루는 길고 1년은 짧다 그러죠. 하루는 지겨워 죽겠어. 아침부터 코맹맹한 애가 와서 떠들어대는데 하루는 지겨운데 지나고 나면 1년은 금방 가요죠. 취득시효 사건에서 2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소 20년이니까 50, 60 많아요. 그러면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이때를 1차 취득시효라고 하고요.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2차 취득시효.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 받아올 수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2차 취득시효 기간 중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기간 중에. 완성되기 전에 등기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판례는 1차 취득시효든 2차 취득시효든 언제 바뀌는 건 상관없다고요. 기간 중에. 만료되기 전에 바뀌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2001년 현재는 A가 을에게 등기를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자기 상대방이 아니니까. 그럼 이때 A가 갑에게 야, 왜 등기를 나 안 주고 을한테 팔아먹었어? 물어내 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때 우리 민법상 위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불법행위가 있었죠. 우리가 첫 시간에 구별했던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당사자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계약.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 때 그게 이행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고 계약 관계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불법행위. 그래서 그런 얘기했죠. 제가 길 가다가 어떤 운전자가 졸음운전해서 저를 다치게 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저를 때렸다. 그럼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때는 채무불이행이에요? 불법행위예요? 걔랑 나랑 계약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안 줘요. 손해배상 받아야죠. 그건 뭐야? 채무불이행이야. 그러면 A와 갑 사이에 손해배상이 문제가 된다면 채무불이행이겠어요? 불법행위겠어요? 얘랑 무슨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거 안 했죠. 그럼 채무불이행이라는 말로 무조건 틀려요. 뭐라고 해야 돼? 불법행위. 만약에 지문에 A가 취득시효를 완성하면 등기 명의인과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한다. OX예요. 다시 자, A가 취득시효를 완성하면
갑과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한다. OX예요. 당연히 틀리죠. 이게 우리 시험 지문이었어요. 얘들은 계약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A가 갑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면 갑은 손해배상을 당연히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내 땅을 내가 팔았어요. 내 땅을 내가 팔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막 흥분하면서 물어내래요. 물어줘요? 안 물어줘요? 안 물어줘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A가 취득쇼를 완성한 다음에 등기 주세요라고 청구했더니 얘 주기 싫어서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판례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갑이 취득쇼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처분했다. 이런 경우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만약에 모르고 팔았다면 책임질 필요 없죠. 그럼 일반적으로 갑은 A의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파는 게 일반적일까요? 모르고 파는 게 일반적일까요? 우리 판례는 일반적으로 모르고 판다고 봐요. 알았으면 시효 완성을 저지했을 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가 모르고 파는 게 일반적인데 이 A가 내가 먼저 등기 달라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얘 말이 맞으면 그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례 문제로 역시 많이 물어보는데 손해배상 나오면 일단 불법행위인 거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례 문제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지를 물으면 뭘 꼭 확인하셔야 돼요. 갑이 이 사실을 알고 팔았느냐 모르고 팔았느냐. 알면서 처분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라는 게 판례예요. 구별되셨죠? 예. 그러니까 맨날 뭐 알면서 처분한 경우 이렇게 물어보다가 변리사 시험에서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갑이 부동산을 처분하자 A가 즉시 시효 완성 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손해배상 해야 돼 안 해야 돼? 지금 뭐라고 했냐면 갑이 을에게 처분하자 A가 즉시 알렸대요. 그럼 즉시 알렸어도 팔기 전이에요? 판 다음에요? 판 다음에요. 그럼 얘는 모르고 판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배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핵심적인 걸 봤어요. 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받아올 수 있는지를 물으면 뭘 확인하시라고 했냐면 완성 전에 바뀐 거냐 후에 바뀐 거냐. 전에 바뀌었으면 받아올 수 있고 후에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물어보면 불법행위인데 뭘 확인하시라고요? 갑이 그 사실을 알고 팔았느냐 모르고 팔았느냐. 자, 교재 한번 볼게요. 94쪽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그림에 A가 2010년에 완성했는데 등기가 언제 넘어갔어요? 2009년에. 그럼 A는 을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완성 전에 바뀐 거니까. 두 번째 그림 보세요. A가 2010년에 완성했는데 등기가 언제 넘어갔냐면 2011년. 그럼 A는 을에게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완성 후에 바뀐 거니까. 근데 첫 번째 점에 보면 다만 등기 명인이 변경된 2011년을 자 뭘로 인정하냐면 새로운 계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쭉 나왔는데 이거 특별하게 볼 거 없고 끝에서 둘째 줄에 보세요. 불법행위에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적극 가담했다. 그럼 적극 가담하면 뭐가 된다고 했냐면 반사회적 무효가 된다. 설명드린 거고. 자, 세 번째 점에는 왼쪽에 그 별땡땡 돼 있는 거 있죠? 설탕 표시 두 개. 그거 보세요.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처분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불법행위 물어보면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리고 그 세 번째 점에 둘째 줄에 뭐는 문제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세 번째 점에 이러한 경우에도 갑과 A 사이에는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없으므로 뭐는 문제가 안 돼요? 채무 불이행은 문제가 안 돼요. 불법행위 손해배상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마지막 점에는 갑이 을에게 등기를 이전해 준 경우 A가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서 A가 갑에 대해 가지는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지 갑에게 있던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권이 다시 갑에게로 복귀되면 갑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내용들 정확히 받으시고 다음 페이지에 효과를 좀 보세요. 4번의 효과. 96쪽에 괄호 4번 취득시효의 효과인데 1번 등기 전의 효과입니다. 아직 완성을 했는데 등기 안 했다. 그럼 아까
20년의 기간을 점유하면 아직 소유자는 아니지만 뭐가 생긴다고 했었어요? 물론 등기 청구권 생기는데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지금 보세요. 취득 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기를 이전하지 않았다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자, 뭐가 생깁니까?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생겼으므로 등기 명의는 완성자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부당이득 청구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제한이 없는데 누구에게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점유할 정당한 권리 있는 자. 자, 그럼 이번에 등기 후의 효과인데 기억해 보면 취득 시효로 인한 권리 취득은 자, 승계 취득이 아니라 뭐라고 되냐면 원시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권리를 취득하는 모습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제목만 보면 원시 취득은 처음 취득한 거고요. 승계 취득은 말 그대로 권리를 승계한 거예요. 그럼 매매로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무슨 취득일까요? 매매를 했으면 승계 취득이요. 상속받으면 물론 포괄 승계인데 포괄 승계니까 승계 취득이죠. 예. 그러니까 이 승계는 이전적 승계에서 특정 승계, 포괄 승계가 있었어요. 근데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신축. 제가 처음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승계 취득일까요? 원시 취득일까요? 원시 취득. 그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개념상 파악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A가 등기를 하면서 소유자가 되는데요. 이때 얘가 등기를 하면 갑이랑 무슨 계약을 해서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A가 처음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승계 취득이 아니라 뭐라고요? 등기하면 원시 취득이에요. 자, 두 번째 거 중요한데 두 번째 니은을 보면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자, 소급효가 있다는 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A가 등기하면 얘가 소유자로 인정되는 시점은 등기 시부터예요? 80년부터예요? 80년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한다. 그러니까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는 뭐가 있다고요? 소급효가 있다라는 점 주의하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취득시효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첨부가 나오는데 부합 혼화 가공인데 부합만 보는데요. 부합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되는 게 통상적이고 물론 동산 간의 부합도 있고요. 부동산끼리 합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부동산 간의 부합. 그러니까 부합이라는 건 뭐냐면 소유자를 달리하는 각개의 물건이 결합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갑의 소유물이고요. 이게 을의 소유물인데 둘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 가능하더라도 경제적 가치 감손이 심하다면 이건 분리하지 말라. 분리를 금지하는 게 부합이에요. 그럼 분리를 금지하면 이건 몇 개의 물건이야? 한 개의 물건이 되겠죠. 그러면 소유자를 결정해야죠. 갑을 소유자로 할지 을을 소유자로 할지 공유로 할지. 그럼 만약에 갑을 소유자로 결정했다면 갑은 을의 거를 가져가지면 안 되겠죠. 뭐 해줘야 돼요? 보상해줘야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보트가 하나 있어요. 보트가. 갑이 소유하고 있는 보트예요. 근데 여기다 을이 모터를 하나 장착을 했어요. 모터. 그럼 이거 우리 뭐라고 불러요? 모터보트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경제적 가치 감손이 심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분리하지 말고 이 물건을 하나로 다루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소유자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보트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모터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럼 결정되어서 만약에 갑이 소유하게 되었다면 갑은 을의 모터를 그냥 가지면 안 될 거 아니야. 당연히 돈 줘야죠. 대가를 보상하라. 부당이득 반환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이 되면 부동산 소유자가 될까요? 동산 소유자가 될까요? 그렇죠.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이 되면 원칙은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요. 가격이 동산이 더 비싼 경우 예를 들어서 막 허름한 초가집이 있는데 거기에 욕조를 설치했는데 황금 욕조를 설치한 거예요. 예.
욕조가 더 비싸 집보다. 그러면 누구 걸까요? 그래도 부동산 소유자 거예요. 이건 가격이랑 상관없어요. 가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예외는 있죠. 예외적으로 권원자가, 그러니까 권리 있는 자가 설치한 독립성이 있는 물건. 자, 권원자가 설치했고요. 그게 독립성이 있으면 그건 누구 거냐면 그 권리자, 권원자 소유가 돼요. 근데 아무리 권원자가 설치를 했어도 독립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 거냐면 부동산에 부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소유자 것이 된다. 개념 이해되셨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건물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인데 을이 건물을 빌립니다. 임차권자예요. 그래서 임차권자가 이 건물을 빌려서 여기에 물건을 설치했는데 이 설치한 물건이 기존 건물에 대해서 독립성이 있을 수도 있고 독립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독립성이 있으면 누구 걸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이 건물을 빌렸어요. 임차를 해서 제가 하고 나려고 벽걸이 TV, 벽걸이 에어컨, 캠 이런 거 달았어요. 그러면 이 벽걸이 TV는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의 일부예요, 분리할 수 있어요? 쉽게 분리되죠.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건물주 거예요, 임차인 거예요? 당연히 임차인 거예요. 독립성이 있으면 임차인 거. 근데 제가 이거 빌려가지고요, 이 천정의 합판을 다 교체하고 외부 벽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벽이다, 천정이다 이런 것들은 독립한 물건이에요, 건물의 일부예요? 일부예요. 그러면 아무리 임차인이 설치했어도 건물과 하나가 돼버리면 그건 누구께 되냐면 건물 소유자, 임대인 소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실 부합이라는 게 독자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기초 강의에서 부합의 개념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저당권 때문이에요. A라는 사람이 이 갑에게 돈 빌려주고 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된 물건에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부합물에. 미치죠. 그건 하나니까 당연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저당권의 효력이 임차권자가 설치한 독립성 있는 부분에 미쳐야 안 미쳐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건물 경락받은 사람이 제가 설치한 벽걸이 TV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이건 임차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채무자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어요. 독립한 물건이니까. 근데 임차인이 설치했어도 독립성이 없는 건물의 일부라면 부합이 된 거죠.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합이 되면 그건 하나니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거고요. 부합되지 않으면 안 미쳐요. 그럼 아까 봤던 것 중에 토지의 저당이 설정이 됐어요. 아까 나무 있었잖아요. 나무. 자, 이 나무는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야 안 미쳐요? 좀 전에 봤던 거죠. 시작하면서 뭐 미친다 그랬죠. 그죠? 예. 그 얘기가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기 때문이에요. 부합. 하나로 보는 거죠. 근데 아까 건물이 있어요. 건물. 미쳐야 안 미쳐요? 안 미쳐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좀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제 경락을 받았죠, 어떤 사람이. 근데 받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였냐면 그 좀 있는 집에 정원에 있던 소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황금 소나무인가 이래가지고 그루당 1억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는 경락이는 뭐라고 하냐면 토지의 저당권이니까 이 수목에 미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나무도 내 거다 이러고 그 있는 집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 나무를 아냐 이 섬이나 이러면서 예, 못 준다는 거죠. 그러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수목은 토지의 일부예요, 일부. 그러니까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걸 확실하게 경락받으려면 이 부합물의 가격을 몰라도 돼요, 알아야 돼요. 알고 써야 될 거 아니야. 대충 잡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이게 만약에 건물이라면 토지 경매 시에는 건물에 미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합됐느냐 되지 않았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부합이 되면 이게 누구 거냐면 임차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뒤에서 공부할 내용을 간단하게 개념만 볼 건데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되고 끝나고 나갈 때
임대인에게 뭘 요구할 수 있냐면 아저씨 이거 내 건데 아저씨가 사세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속물 매수 청구라고 불러요. 부속물 매수 청구. 그러면 이 부속물 매수 청구라는 것은 이 부속물이라는 것은 독립성이 없어도 돼요. 독립성이 있을 때만 나와요. 있을 때. 독립성이 없으면 이미 누구 거예요? 이미 갑건데 을이 사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독립성이 없으면 그때는 부속물 매수라는 말이 나올 수 없고요. 내가 설치해서 건물의 가치가 올라갔으니 그 비용을 달라라고 유익비 상환 청구로 가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제가 설치했는데 독립성이 없어요. 그럼 독립성이 없으면 부속물 매수란 말이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와요. 이미 임대인 건데 그때는 뭐 달라고 해야 돼? 유익비. 그럼 독립성이 있으면 유익비 달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 떼서 가져가든지 팔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성이 있으면 부속물 매수고, 근데 무조건 인정하면 임차인이 아무거나 붙여놓고 다 사라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했거나 또는 임대인에게 매수했을 때만 부속물 매수 청구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붙여놓고 사라는 게 아니라 그거 설치할 때 누구 동의를 얻으라고요?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설치했거나 또는 그 물건을 임대인에게서 직접 매수했을 때 그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한다는 건 얘가 빌린 게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건물이에요. 건물을 빌리면 부속물 매수라는 게 나오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지상권을 볼 거예요. 지상권, 갑이 땅 주인인데 을이 토지를 빌렸어요. 토지를 임차하거나 지상권. 그럼 얘가 땅 빌려서 건물을 지었다. 그럼 이때 을이 갑에게 행사하는 것은 부속물 매수란 말을 쓰면 돼야 안 돼요? 아, 이거 뭘 빌렸어요? 토지. 이때 매수를 청구하는 건 지상물 매수 청구가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땅 위의 물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 토지를 빌리면 부속물 매수란 말 나오면 틀려요. 뭐가 나와야 돼요? 토지를 빌리면 지상물 매수. 건물을 빌리면 부속물 매수였죠. 우리 작년 시험에 건물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지문 중에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리게 출제했어요. 건물을 빌렸으면 지상물 매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부속물 매수, 부속물 매수. 그래서 건물이냐 토지냐라는 개념 봐두시고 일단 여기서 더 먼저 확인하실 점은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되지 않지만 아무리 임차권이 있어도 독립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 부합된다라는 거예요. 교재 한번 보세요. 자, 97쪽에 부동산의 부합 이렇게 되어 있고 B번을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되면 부합으로 보냐면 부합이라 함은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소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정도가 되면 부합으로 봐요.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 그럼 주유소 밑에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요 밑에는 뭐가 있냐면 거대한 유류 저장 탱크가 있어요. 그리고 요 유리장 탱크 위로 뭐가 나와 있겠어요? 주유기가 이렇게 나와 있겠죠. 주유기가. 그러면 이 유류 저장 탱크는 주유소에 부합되었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만약에 주유소가 넘어가면 모두 따라가는 거예요. 탱크도 넘어가겠죠. 주유소가 경매로 넘어가면 유리저장 탱크는 안 넘어가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유리저장 탱크는 주유소와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가 가능해도 분리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경제적 가치 감손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합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B번의 얘기고, 그러면 밑에 이제 관련 문제가 있는데 디귿에 건물의 부합이에요. 건물의 부합. 건물은 부합돼야 안 돼? 안 돼.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첫 시간에 물권법 첫 시간에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무단으로 남의 땅에다가 몰래 건물을 신축합니다. 이 건물 소유자는 갑이에요, 을이에요? 무조건 을이라고 했어요.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허가 건물은 토지에 부합된다. OX예요. 절대로 부합되지 않아요. 건물은 완전히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신축한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지 이 경우에 권한이 없다고 해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얘한테 뭘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내 땅인데 아무런
계약도 안 하고 지멋대로 건물 지어서 쓰고 있으면 이 건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철거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예요. 그럼 여기서 갑이 을에게 너 뭐니? 너 나가라고 퇴거를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걸까요? 누가 소유자니까? 을이 소유자니까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 나가시고 내가 쓸게요. 이건 안 되는 거고 이 건물을 어떻게 하라고 한다고요? 철거. 그 이유가 바로 무단이든 권한이 있든지 간에 건물은 무조건 신축한 사람이 원시 취득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목의 부합이 나오죠. 수목의 부합. 수목은 원칙적으로 부합이 돼요. 근데 셋째 줄에 보면 다만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기된 임목이나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의 경우에는 부합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토지는 이 나무는 토지의 일부예요. 그러면 요 나무만 별도로 물권의 대상을 갖추게 하려면 예외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하면 돼요. 등기하거나 또는 명인 방법을 취하면 된다. 명인 방법 이런 거 중개사법 시간에 공부하셨나요? 원래 처음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처음에 1순환 돌 때는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요. 그러니까 1순환 돌면 1, 2월 한 바퀴 돌면 했던 건 같은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 거고요. 그게 이제 3, 4월 한 바퀴 더 돌면 그때 서서히 되는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질문 자꾸 하잖아요. 귀찮게. 그렇죠?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여러분들께서 그걸 다 맞추실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맞추신다고 해서 막 상처받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기억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까 저럴까 한번 생각을 하고 하는 게 훨씬 더 기억에 오르남으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지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했으니까 다 아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제가 상처를 받는다. 때론 받지요. 근데 제가 강의를 좀 일찍 시작한 편인데 강의한 지가 10년 넘었는데 여러분들을 믿지 않아요. 네,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믿으면 처음에는 제가 강의 초짜일 때 10몇 년 전에 강의할 때는 믿었어요. 그래서 복습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해올 것으로 믿었고 이거 중요해요라고 하면 이 중요한 건 반드시 다음 시간에 알고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믿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볼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볼 거니까 저걸 또 물어봐. 지금은 어렵지. 이게 좀 지나면요. 지겨워진다 그랬잖아요. 계속 볼 거예요. 계속.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대사를 까먹었죠. 예. 원래 토지가 있고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나무는 토지에 부합이 되는데 근데 이거 나무만 별도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임목법에 의해서 요 나무만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목법에 의해 등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얘랑 합의해서 나무 심고 얘가 등기를 했다. 그러면 이 나무는 토지의 일부예요. 별개로 달아요. 별개로 달아요. 또는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이 수목. 근데 요거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거예요.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법조문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 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관습법이에요. 이건 관습법상 인정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뭐 하는 방법? 인식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시키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어떤 방식을 인정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 여기 이제 나무들이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나무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새끼줄로 빙 둘러치고 여기에 있는 나무는 을 거예요 라고 표시를 해두면 인정이 돼요. 또는 이 나무에 이름을 쓰는 거예요.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을 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수필을 제거하고 묵서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돼요. 그러면 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명인 방법으로 인정되려면 누가 적혀 있어야 돼요? 소유자가 적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무가 반드시 특정되어야 돼요. 특정.
그리고 소유자가 표시가 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물권 첫 시간에 무슨 얘기했냐면 물권의 대상이 되려면 그 물건은 반드시 현존하고 현재 존재하고 그리고 물건은 특정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권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 판례 중에 산 100번지, 산 100번지에 있는 전나무 중에서 50그루는 갑의 소유다. 명인 방법으로 인정이 될까 안 될까요? 산 100번지 있는 전나무 중 50그루는 갑의 소유다. 이런 명인 방법은 인정될 수 없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50그루가 어떤 건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판례에 어떤 게 있었냐면 법원에서 현장 검증을 갔어요. 법원에 현장 검증 나가서 법원장의 명에 따라 사무원이 그 나무 포프라 표피에 흰 페인트로 순번을 매겨 1, 2, 3, 4, 5 쫙 매겼어요. 명인 방법으로 인정돼야 안 돼요? 명인 방법 될까 안 될까요? 일단 포프라 표피에 페인트로 순번을 매겼다면 나무는 어떻게 했어요? 특정시켰어요. 그래도 명인 방법은 안 돼요. 왜요? 소유자가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정되고 소유자가 표시가 돼야 한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나무들은 토지의 일부예요? 별도로 보는 거예요? 별도로. 근데 이건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 원칙은 토지에 부합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이래요. 그러면 이 등기된 임목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자, 얘는 저당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가 있어요? 얘는 등기부가 있잖아요. 근데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이면 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명인 방법에 의한 것은 소유권 대상만 되고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시 방법으로 어떤 게 완전한 거예요? 등기예요, 등기죠. 이건 지금 나무 이렇게 편말 붙여가지고 을 거요라고 했는데 겨울에 나무꾼이 나무하러 왔다가 추워가지고 뽑아가지고 장작 떼버리면 명인 방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명인 방법 매우 불완전한 공시 방법이고 등기가 있으면 소유권뿐 아니라 뭐도 된다고요? 저당권의 대상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농작물 나오죠. 자, 농작물은 누구 거라고 했어요? 경작자 거였죠. 경작자 토지 소유권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권한이 있든 없든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가 된다라는 게 판례. 동산 간의 부합은 지금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부동산의 동산의 부합.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보다 개념을 아셔야 돼요. 부합이 되면 그거는 전체로 하나로 다루니까 저당권이 설정되면 부합물에 미쳐야 안 미쳐? 저당권이 설정되면 부합된 물건에 미쳐야 안 미쳐? 부합이 되면 이런 경우에 상처를 받아요. 1시간 내내는 부합이 되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그죠? 그럼 저당권에 설정이 됐는데 그게 부합이 되면 그건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치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된 것만 미칠까요? 설정 후에 부합돼도 미칠까요? 상관없어요. 설정 전이든 후든 부합되면 그건 별개예요. 하나로 봐요. 하나로 보니까 저당권이라는 건 당연히 미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 여기에 증축을 했어요. 증축을 했는데 이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과 부합이 되었다. 그러면 이건 별개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기존 건물에 미쳐요? 전부에 미치는 거예요? 전부에 미치는 거죠. 그게 부합의 의미고 부합을 지금 공부한 이유는 바로 저당권 편에서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에 미친다는 개념을 이해하시라고 먼저 본 거예요.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총은 아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유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주에 공동소유부터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소리가 좀 그래서 좀 불편하셨을 텐데 예. 아, 감사합니다.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